오늘부터 우리 부모교육 저번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소통인데요. 그 소통은 우리가 뭘로 할까요? 말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소통을 주제로 해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4주를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4주 강의의 오늘 첫 번째로, 지난주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셨고, 오늘은 소통을 주제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서론을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약간 조금 이론 중심이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딱딱하니까 짧고 간단하게. 자, 소통을 주제로 해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그걸 위주로 저희가 이제 4주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볼까 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PET라고 또 부모 교육으로, 그것도 좀 유명한 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PET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또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모 교육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죠. PET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예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 교육을 2006년도에 받았던 기억이 나요. 2006년도에 받고 11년이 지났네요. 자,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하냐? 그 아동 입장에서 보면 그 아동의 모든 성장, 발달, 거기에 부모의 양육 방법이나 태도, 가치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특히 그 유아기 때는 부모가 아동의 사회, 신체, 정서, 인지, 언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영향은 평생을 가죠. 그리고 영향의 강도도 강하고 또 그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아동의 입장도 있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은 자녀를 그러니까 뭐 동생을 돌본다던가 또는 뭐 그 옆에서 뭐 아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걸 보면서 자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성장에는 누구나 공부를 우선순위로 성장하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 참여해서 그 양육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 부모들이 자신과 사회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한 모델과 이미지를 정립해 갈 수 있는 부모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이거 끄고 합시다. 나 이거 끄고 합시다. 왜요? 가슴 떨려요? 네? 네, 떨려요. 자, 껐습니까? 네, 마이크도 끌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에 누구나 전부 다 다 공부만 하고 자랐죠. 공부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양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삼촌은 이렇게 키우더라, 고모는 이렇게 키우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부모에게 되게 많은 역할들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많은 말들이, 낳아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더라. 뭐 그냥 낳아놓고 난 밭일하고 왔더니 애가 그냥 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심지어 놀이터에 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비현실적인 부모상, 또 바람직한 부모상, 어떤 것이 좋은 부모상인지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상이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뜻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경험을 해요. 좌절감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부모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은 나중에 아이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은 굉장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아이가 발달함에 따라 역할이 많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알지 못하면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겠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돌 전에 그 에릭슨에 의하면 이제 신뢰감, 불신감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도록 뭐 시간에 맞춰서 그 우유를 먹인다던가, 그 다음에 기저귀를 빨리빨리 갈아준다던가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 이제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 다음 뭐 1에서 3세 때 그때는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강박증에 걸리게 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3에서 6세 때는 주도성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은 품행장애라던가 반사회성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시기마다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는 생존.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신체적 생존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목표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부양자로서 능력을 갖는 데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실현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실현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정작 부모 스스로가 가치 실현,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은 생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찾다가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썼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에 다니는 피터 고스키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두뇌 회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자기만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없다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데 되게 집중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키운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페이지에다가 한번 자기 생각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가 뭘까? 좋은 부모란. 자, 좋은 부모란 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좋은 부모란. 네. 여기 전부 다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좋은 부모란 쓰셨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유 집사님 좋은 부모란 지금은 남자들이 밖에 생활할 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많이 없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네. 또 우리 재훈이는
좋은 부모란 아이가 꿈꾸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이가 꿈꾸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자기의 사람. 자기 실현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실현을 도와주는 사람. 혹시 그 뒤에 좋은 부모란? 저는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부모 이상이야. 아이가 존경할 수 있고 닮고 싶은 부모, 좋은 부모다. 그래요. 그 밑에다 한 줄만 더 써볼게요. 그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 혜미장. 안정감. 안정감. 이거는 근데 여러 분야에서 정서적인 안정도 해줘야 되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안정감. 우리 부모 자신의 자기 이해 혹은 성숙? 부모 자신의 이해나 성숙. 우리 미주자매. 지혜, 온유, 강함. 지혜와 온유와 강함. 제가 강의는 힘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집단 상담하듯이 하는 건 좀 편한데 강의는 너무 부담스러워. 좀 앞으로 와요, 그냥. 좀 더 가까이 옵시다. 아니, 괜찮아. 감사를 더 와야 돼. 빨리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마이크 떨림이 있어. 아니, 사모님 더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십니까? 대인관계 트라우마예요. 대인관계 트라우마. 사모님에게 또 그런 면이 있을 줄이야. 제가 원래 프레젠테이션 대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인관계 트러블을 몇 번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강의가 좀 힘들어졌어. 그래요. 온유. 아까 뭐라 했죠? 지혜, 온유, 강함. 지혜, 온유와 강함. 자, 우리 집사님, 정어머니. 좋은 부모의 조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20분 시간 줘야 됩니다. 뭘까? 아니 저는 아까 그 남편이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걸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많고 아이와 함께하는 거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좋은 부모의 조건. 자, 우리가 한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뭐야? 네, 요거 안 꺼도 될까? 그래서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하고 부모하고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그래서 부모 1000명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의 46.4%죠. 그러니까 대략 한 50%, 또 자녀의 23.6%, 한 24%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했더니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대화를 잘 들어주는 부모, 또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잘 안 보이죠? 자, 조금 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생각할 때 좋은 부모예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좋더라. 한 24%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뭐 책 읽기를 한다던가 또 놀아준다던가 또는 뭐 여행을 한다던가 이런 부모가 좋더라. 이게 1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좋더라.
14%. 또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좋더라. 10%. 그래서 대략 65%가 이런 부모가 나왔어요. 그럼 다른 질문들은 어떤가 보면 밑에 보시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 6.5%예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부모 5.7%. 그 다음 화내지 않는 부모 5.7%. 그 다음에 약속을 꼭 지키는 부모 5.5%. 뭐 애정 표현 많이 하는 부모 4.1%.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 3.8%.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가 3%. 그 다음에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노력하는 부모가 0.9%, 그러니까 1%예요. 다른 부모도 되게 좋죠. 근데 아이들이 65%가 뭐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나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고 대화 좀 많이 해달라. 이게 아이들의 원하는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는 그 다음 네,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그건 뭐냐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에 거의 부모 스스로가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부모 스스로가 이렇게 50%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좋다. 10%. 그 다음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 7.5%.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겠다 하는 부모가 7.5%. 이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를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대화를 많이 하겠다. 이게 좋은 부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 보면 많은 대화와 좀 비교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조금 알 수 있는 설문지였어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은 부모를 참 우리 부모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밑에 보시면 엄마는 75%, 그 다음에 아빠는 67%. 그러니까 대다수의 부모는 자기 부모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나는 55% 정도가 나는 보통이다. 아주 좋은 부모도 아니고 나쁜 부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부모 스스로는 자기를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죠. 난 보통이다. 잘해주지도 못하지만 못해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자신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치 않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많다. 그 다음에 자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 그게 벌써 50%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한다던가 또 내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난 가장 아프다. 부모로서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물질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이게 17%예요. 그 다음 자녀하고 많이 활동을 못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거 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는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닥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아이와 비교한다? 2.9%.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는 내가 비교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부모 중에 자녀 중에 내가 한 명만 관심을 갖는다? 편애한다 이거죠. 1%. 그러니까 부모들 스스로는 감정적으로 대한다던가 내가 많은 시간을 대해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인 거지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던가 편애한다던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의 조건이 뭐냐 하고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답이 뭐가 나왔을까? 아까 우리 여기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어.
아까 보니까 좋은 부모는 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럼 좋은 부모의 조건이 뭘까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이에요. 경제력. 내가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냐? 경제력이다. 그게 바로 33% 답이 나왔어요. 자, 한마디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뭘까요? 하고 설문조사 했을 때와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고 딱 물었을 때 굉장히 괴리감이 크죠. 그 다음에 뭘 고민을 했냐면 세대 간 차이, 권위적인 태도,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실제로 10%밖에 고민 안 해요. 그 다음에 주변의 간섭, 인내력 부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 특히 이제 40, 50대는 이제 사교육비가 이제 많이 들잖아요. 40, 50대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으로 뭘 꼽았냐 하면 경제력, 돈. 자, 두 가지 설문조사는 사실 거의 똑같은 설문조사예요. 좋은 부모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과 그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은 설문조사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도 많이 보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 부모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설문조사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은 사실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러 많이 다니면 그 제일 먼저 이제 부모 교육의 대다수가 뭐냐면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을 잘 할 것인가,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를 잘 나눌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많은 강의들을 해요. 많은 강의들을 하는데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열심히 잘 들어요. 그거 필요하지. 정말 그럼 도움이 되겠다. 근데 강의를 듣고 집으로 딱 가면 사실 다 사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로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은 하나 실상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되는데 라는 이 틀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부모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부모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 교육에 우리가 지금 주제가 소통이죠. 소통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일단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육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오감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싶고 하는 그 우리의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란 공부는 안 하고 왜 넌 맨날 딴짓이야? 이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또 어떤 딴짓을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얘기는 안 하고 너 왜 하라는 짓을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보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육감적으로 명확한 것 그것만 말을 해라. 예를 들면 산수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왜 넌 산수 공부는 안 하고 낙서만 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의 기본이에요. 그 부부 상담의 대가인 가트만이 그 부부가 이제 그 이혼하기 전에 상담을 하러 와요. 상담을 하러 오면 가트만이 10분만 딱 있으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아니면 이 부부가 계속 살아갈지를 10분이면 자기는 구분을 할 수 있대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예요. 그 두 부가 첫 마디를 무엇으로
말을 시작하느냐. 같은 말에 그 말만 딱 들으면 아, 이 부분은 이혼하겠구나. 이 부분은 계속 살겠구나. 그 맞추는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첫 마디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트만도 이야기하는 것의 첫 번째는 명확하게 말해라. 분명하게 말해라. 애매하게 말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서술할 때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상황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 비난, 또 평가 뭐 이런 거 빼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그래서 뭐 예로 너는 맨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변명만 늘어놓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넌 어떻게 이러이런 행동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라는 거야. 너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니?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매번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야.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당신은 왜 맨날? 그러니까 맨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도부사 절대 쓰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책임감 없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본이에요. 말을 할 때 기본. 명확하게. 그 다음 맨날, 언제나, 항상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모든 대화의 기본이에요. 맨날, 언제나, 항상, 그대로. 그래서 이런 빈도부사 절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마라.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할 때 보통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 기법을 되게 많이 배워요. 대화 기법을 많이 배우는데 양육서를 보든가 많은 책들을 볼 때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세요. 아이하고 저렇게 대화하세요. 방법을 되게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시와 때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그다음 많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PET 교육에서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방법 들어가기 전에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일반 인간관계하고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기분이 나쁘다고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신경질을 팍 낸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눈을 흘린다던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 딱 들어와서 자녀를 대할 때는 내가 조금 짜증이 나면 내가 어제 좀 짜증을 부리긴 했는데 좀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는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요. 뭐 짜증이 확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가 막 달려가다가 바닥에 있는 물컵을 쏟았어요. 그럼 우리는 대답하는 말이 어머 괜찮아 앞으로 조심해서 보고 다니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우리 애가 딱 쏟고 다니면 넌 도대체 눈을 어디다 그게 우리들의 부모 자녀 관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를 존중해야지 내 자녀를 귀하게 뭐 아끼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상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부모 자녀 관계는 특별하다. 근데 이 특별한 건 내가 아이한테 함부로 하든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든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을 거라는 신념이 있어요. 부모 관계를 누가 깨요? 부모 관계는 아무도 깰 수 없어. 천륜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륜은 참 좋은 건데 그 천륜이 이럴 때만 통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손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가 신경질이 나면 욕도 마음대로 나가고 그게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은 맞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엄연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예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 한 세 가지 큰 테마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일관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면 자녀 훈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켜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일관성이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니까는 몇 번 시도하다가 나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봐. 나는 부모로서 잘 못하나 봐. 이러면서 굉장한 죄책감이라던가 무기력에 되게 많이 빠지죠. 근데 이 일관성의 원리에서 말하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일 때 똑같이 대해줘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이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일관성 있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비일관성의 원리를 이해를 해라 라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애가 막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어.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낮잠을 잘 자서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일을 하느라고 애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피아노를 막 치고 자기 노는 아이가 너무 고맙죠. 그럴 때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나한테는 수용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피곤하고 난 좀 조용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해서 내가 조용히 쉬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애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비일관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와 수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열심히 받고 오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일관성 있게.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상관없이 난 너에게 늘 똑같은 조건으로 너에게 다가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면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그런 걸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예를 들면 뭐 피아노 치면 안 돼. 그러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교회예요. 여기 교회. 교회에서 이제 정우가 피아노 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뭔가 모임을 하고 있을 때는 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땐 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수용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부모가 그걸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수용 한계선이 달라져요. 자, 아이가 같이 놀아달라고 지금 막 졸라요. 놀아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한가롭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그럼 아이가 뭐 몸싸움 하면서 놀아달라고 할 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땐 내가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행위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행위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은 비일관성의 원리.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가 된다. 근데 어떨 때 수용할 수 있고 어떨 때 수용할 수 없느냐. 그게 첫 번째, 그 부모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수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수용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녀의 특징이나 기질에 따라서 수용 한계선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10살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탄다고 하는 행동이 수용 가능한 행동이 되겠죠. 근데 4살짜리가 길거리에서 타겠대요. 그럼 이거는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와 기질, 또 특성,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아이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그 싱크대 문을 열어보면서 뭔가를 본다고 할 때, 그럴 땐 그 수용 가능한 행동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거칠고 또는 난폭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싱크대 문을 열고 구경한다고 할 때 이건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 상황에 따라서 같은 행동도
수용 가능한 행동이 있고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도 수용 한계선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축구놀이를 하자 그래요. 집 바뀌면 수용 가능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 가능하냐 수용 불가능하냐 그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은 부부가 의견을 일치시켜야 된다. 특히 아이 양육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실제로 부부가 일치되는 케이스가 그닥 별로 없어요. 일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 교육을 받으면 둘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짓으로 한쪽이 맞추던가 그렇게 해서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부가 일치가 안 되면 일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교육에 있어서 이 PT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통, 대화예요. 대화는 진실되지 않은 대화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내 감정도 솔직해야 되고 내 입장도 분명해야 돼요. 그런 대화만이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PT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항상 똑같이 느끼고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부가 각자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되겠죠. 이제 이거는 그 외국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책에 나왔던 사례인데, 아이가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감자칩도 집어먹고 빵 뭐 이렇게 집어먹어요. 손으로. 우리나라 뭐 손으로 잘 안 쓰지만.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아이가 손으로 그렇게 집어먹는 게 별로 꺼리끼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의 아빠는 아이가 손으로 집어먹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이 부부가 의견을 합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 집에서는 손으로 음식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제 애들 교육을 막 시켰어요. 막 시켰는데 사실 나는 어때요? 엄마는? 그거 해도 괜찮은데. 근데 남편이 싫다고 하니까 의견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하지마! 먹으면 안 돼! 그거 하지마! 손으로 하지 말고 손 씻고 저거 쓰고 이 자수를 누가 다 해야 돼요? 엄마가 다 해야 돼요. 엄마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손으로 먹는 거 괜찮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이가 손으로 먹는 게 싫으냐. 이야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먹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래서 밖에 나가서 혹시 손으로 먹으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 남들이 우리 집을 뭘로 보겠냐. 그러니까 아이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싫어했던 이유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이 밖에 나가서도 손으로 먹는 습관으로 이어질까봐 남편이 너무 걱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은 빠지기로 하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의견 조율을 해요. 나는 너희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이 집이 의견을 맞춘 게 뭐였냐면 일주일에 하루 촛불을 딱 켜놓고 정식으로 식탁을 딱 차려가지고 밥 먹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나이프와 포크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다른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 부부가 똑같이 느끼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누가 관여를 하냐면 아이의 행동이 불편한 엄마가 불편하든 아빠가 불편하든 불편한 사람이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이제 아빠가 불편해서 관여를 했죠. 그러면 아빠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엄마는 관여하면 안 돼요. 자, 아빠가 문제를 해결해서 관여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엄마가 계속 그 좀 손으로 먹으면 어떤다. 아유, 그 좀 놔두면 어떤다. 그 괜히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으나 원칙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끼어들지 않는다. 그게 여기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앞에서는 수용 한계선이 계속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이의 행동이 어떨 땐 수용 가능하지만 어떨 땐 수용 가능하지 않다. 자, 그 수용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소유의식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 개념이 없어요. 자, 요 뒤에 제가 조금 사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PT 교육에서 말하는 문제인데, 누군가의 욕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내 감정이 되게 불편한 상태, 그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수용 가능하냐, 수용할 수 없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의 대다수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들. 예를 들면 나는 낮잠을 자고 싶은데 아이가 막 피아노를 쳐요. 자, 피아노를 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부모. 아이가 피아노 치는 아이 스스로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느끼냐면 내가, 부모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비수용 행위,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는 행위, 부모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행위의 대다수의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부모가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용할 수 있는 행위들, 그 행위들은 부모가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없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왔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랑 안 놀아줘서 속상하다고 막 울고 있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그건 아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다 부모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내 문제이냐, 아이 문제이냐. 여기에서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문제이냐, 자녀 문제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 기법이 달라져요. 그런데 자녀 문제도 내 문제야. 내 문제도 내 문제야. 이렇게 되면 대화가 이제 나중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이게 내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자녀가 학교에 기말고사를 망칠까봐 두렵다고 말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자, 아이가 친구와 싸웠다면 우울해해요. 누구 문제예요? 네, 아이 문제죠. 자, 아이가 집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네, 이건 내 문제예요. 부모 문제. 자, 아이가 식사 시간을 앞두고 과자를 먹고 있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자, 아이가 숙제를 다 끝내고 만화를 보고 있어. 유아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숙제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상차림을 도와준다고 와서 막 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이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 누구 문제인지 그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막 떠들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그건 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는 급해서 빨리 가방 싸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이가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네, 이건 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신나죠. 요즘 어린애들 2살, 3살 벽에다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아이 문제. 이건 내 문제예요. 신나게 그리는 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고민하는 건 나예요. 이건 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숙제가 너무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아이 문제. 아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체중이 늘어서 너무 고민해요. 이거? 이거는?
아이가 이제 체중이 늘어서 고민해요. 사춘기 아이들. 자, 그건 아이 문제죠. 자, 우리 혜영이가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 1시든 2시든 꼭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자요. 날이면 날마다. 1년 365일. 저도 이틀에 한 번 감는데. 자, 1시, 2시 잠이 모자라요. 1시, 2시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머리고 그걸 말리고 하는데 30분 걸리겠죠? 그러고 잔대요. 그걸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를 볼 때 이게 누구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눈을 먼저 기르셔야 돼요. 자, 모든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지닌 경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문제를 지닌 경우에는 증명기술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용행위 또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때 수용할 수 없는 행위는 다 부모 문제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자녀와 직면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 문제의 횟수를 줄일 거예요. 줄여가는 거고, 또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자녀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그 문제를 줄여가는 게 우리의 이 부모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가 대화 기법이 달라요. 부모가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전달법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막 벽에다 낙서를 막 칠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마! 그러죠? 하지마! 자, 하지마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어떨까요? 하고 싶지. 하지 말란 이야기가 납득이 안 돼요. 이 신나는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자, 이 신나는 이야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이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때도 말 안 들으면 손을 딱 때리죠. 하지 말라고! 이상해. 계속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나중에 아이가 안 하기는 안 해요.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아이가 납득이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거절?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이제 구타를 당해서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기술은 뭐냐면 엄마는 깨끗한 벽이 좋아. 여기 낙서가 돼 있으면 엄마 너무 속상해. 이게 증명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하고 대화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들어먹지도 않는데 들어먹지도 않는데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 안 들어먹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왜냐면 우리나라 애들은 뭐가 익숙하냐면 손 딱 때리면 아프네?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익숙해요. 그런데 엄마는 하얀 벽이 좋아. 엄마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들은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거절당했을 때 왜 거절당한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특징이 말이 없죠.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벽. 엄마는 하얀 벽이 좋단다. 엄마는 네가 이걸 칠하면 너무 속상하단다. 엄마는 네가 도화지에다 그렸으면 좋겠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할 거야. 근데 수천 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배우냐면 때리고 그 다음에 맞고 소리치고 그거에 익숙해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죠. 거절당하면 그 다음은 아이들도 사람인지라 네가 힘이 더 센지 내가 힘이 더 센지 거기에 이제 힘겨루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어요. 내가 이거 칠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은 너무 신나요. 그럼 얼른 딱 하고 또 도망가요. 그럼 저기서 또 한바탕 해요. 그럼 또 어디선가 엄마 딱 나타나. 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하얀 벽에는 칠하는 걸 엄마는 싫어해라는 말을 이게 마음속에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아이들은 다 놀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훈육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대화법을 엄마들도 안 믿어요. 말하면 아이가 바꿀 거라고 안 믿어요. 안 믿고 매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통에 있어서 대화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고 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녀가 문제를 지녔을 경우에는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를 해야지만 아이가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가 안 놀아준다고 속상해서 왔어요. 오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네 잊어버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자기 안에 담고 왜 그 친구는 나하고 안 놀아줬을까? 난 그 친구가 좋은데. 그럼 앞으로 나는 걔하고 어떻게 놀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방법이 찾아지겠죠. 뭐 예를 들면 사탕을 가지고 가서 걔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누구야 나랑 놀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본다던가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자기 문제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이로 하여금 문제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가지고 살 거야.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칼 로저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 신뢰하고 믿어주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남자가 이렇게 올 때 내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우리 절대 얘기 안 해요. 끝까지 믿어줘요. 끝까지.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이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자녀가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주저하는 거. 부모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해결해줘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의존적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죠. 엄마, 제가 나랑 안 놀아준대. 엄마, 학교 갔더니 누가 이래. 뭐 이러면서. 아이들 굉장히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들이 어떻게 다 커버는 해요. 보면. 친구하고 싸우면 부모들이 대신 가서 막 다 싸워줘요. 근데 이제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 대단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단하셔가지고 직장 선택도 대신해주고 상사가 뭐라 그러면 상사한테 항의 전화도 부모가 다 해줘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게 어디까지 갈지 아마 세계 이제 그런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부모 아까 좋은 부모의 조건이 경제였죠. 경제. 그래서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모 욕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래서 정말 아이하고 시간도 안 보내고요. 정말 돈 벌어요. 돈 벌고 건물 딱 지어주고 돌아가셔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은 고마운데 가신 분은 몰라요. 네, 그게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녀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부모가 생각을 할 때만이 중개인으로 또는 이제 촉진자로 부모가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이게 내 문제면 자식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로 머물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도와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거. 부모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써야 되고 때로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되고 때로는 상사한테 가서 내가 조아려야 되고 그런 걸 스스로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부모들이 다 커버해 주려고 하죠. 어디에서도 나쁜 소리도 안 듣게 하고 야단도 절대 안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절대 죽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식당에서 개판을 쳐도 야단도 못 치게 하고 정말 그렇게 부모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나도 못 듣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보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내가 식당에서 개판으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치로 자기를 본다라는 그 인식도 못 배우죠. 그래서 결국은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개차반이 돼요. 어제 뉴스 뭐 보다가 그 한화 오너? 참남. 참남. 그러게 말이에요. 왜 있는 놈들은 갑질밖에 못 배우는 자, 오늘 또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14살 된 소년이 있어요.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 나는 숙제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숙제를 하는 건 너무너무 지겨워요. 인생살이에 필요한 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줘. 나 이제 학교 그만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한마디씩 써보세요. 오 마이 갓.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무 어렵다.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난 숙제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숙제는 너무너무 지겹고 내가 인생살이 하는데 이 학교가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학교를 꼭 다녀야 돼요? 이제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우리 쭉 전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볼게요. 자, 우리 유 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숙제가 처음 있어요. 아빠가 살아봤는데 어렵더라. 교육이 꼭 필요하더라.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고 해보자. 좀 더 참아보자. 우리 세훈이. 너 의견을 존중하는데 학교 한 달만 안 가보자. 아, 일단 한 달은 안 가보자. 그러고 나서 너 생각이 똑같으면 그만 다니자. 예. 14살. 너무 명백하다. 안 갈 것 같아. 또? 너무 어려워요. 응? 일단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나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좀 깊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인생에 필요가 없대요. 인생에 필요가 없다고요? 14살 인생에는 그게 필요가 없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혜민. 대화처럼. 너가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고민했었어.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를 안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가 없게 돼. 그러면 너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가 싫다면 엄마랑 같이 며칠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체험학습을 일주일 신청해 줄게. 그래서 밖에서 너가 스스로 해보고 그래도 싫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 저 애가 없는데.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야. 있으면 안 나니까. 우리 은희자매. 일단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뭐 숙제가 싫은 건지, 관계가 싫은 건지, 네가 싫은 게 뭔지 물어보고요. 그런데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네가 찾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돌아서 너무 학교 얘기를 꺼내잖아요. 우리 여기 부모교육회가 유치원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청 부담이시겠는데. 아니에요. 우선은 숙제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구나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그 얘기를 감정을 좀 받아주고 왜 가기 싫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같이 얘기해보고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좋을까 하고서 아이가 뭔가를 그걸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다시 이렇게 질문 다시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네. 너무 훌륭해요. 또 우리 뒤에.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뭘 할 건지 같이 계획서 같은 거 작성.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결정을 같이 해보자는 그래요. 자,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화를 할 때 언어 소통을 방해하는 12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여기 12가지들이 이제 쫙 나오는데 넌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난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 명령, 지배, 강요. 그거죠. 자, 학교를 그만두면 내게서 경제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경고하고 위협하는 거야. 배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야. 설교하고 훈계예요. 숙제를 할 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여기 충고죠.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해 주는 거고. 대학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수입이 2배나 더 돼.
그 다음에 너는 안목이 좁고 사고하는 것도 아직 미성숙하구나 하면서 판단해주죠. 너 아직 너무 어려 이러면서. 그 다음 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닌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네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 이러면서 칭찬하고 부추기죠. 뭐야 너 완전 깡패처럼 말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욕하기 비우기 욕하는 것 치고는 좀 좋게 썼는데 그 다음에 넌 노력하는 게 싫어서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해석해주죠. 아이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해주고 그 다음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좀 상급생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나이가 좀 들면 이해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달래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 그 다음에 교육도 안 받고 뭘 할 수 있겠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질문하죠. 너 그럼 앞으로 학교 그만두면 뭐 할 건데? 같이 질문하고 탐색하는 거야. 학교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식사 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어떻게 야구에서 잘하고 있니? 이러면서 화제 전환시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어디에 속한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네. 우리 혜미자매님 좋게 얘기했는데 협박이었죠. 자, 이렇게 이 언어소통을 방해하는 이제 12가지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좋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명령하고 경고하고 설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요즘 애들 되게 힘들어요. 칭찬하면서 달래죠. 칭찬하면서 달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끊임없는 질문으로 아이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네가 다 크면 그런 거 알아. 이러고 묻살, 회피, 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 12가지 걸림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왜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건데 사용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방어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논쟁하거나 반격하게 되죠. 여기까지 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자기가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 자기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난 학교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증인석에 앉아서 반대 신문을 받는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결국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 특징 잘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춘기 아이들 딱 그 특징이에요. 제가 교회 가서 집사님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제일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 애들이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태영이 주영이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어떻게 엄마하고 말을 해요?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사춘기 들어갔다. 부모하고 말 안 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부모 무시하는 거 사춘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함부로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다 사춘기 특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 특징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뭘 느끼냐면 다 이런 걸 느끼는 거야. 나 되게 무능하구나. 나는 이거 힘들다고 느끼는데 부모는 내가 힘들다는 걸 받아주지 않는구나. 난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데 세상에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걸 느끼는 내가 이상하구나.
부모한테 받는 메시지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쌓였겠어요. 태어나서 사춘기면 15년이죠. 15년 동안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돌처가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그럼 사춘기 들어가면 결국 내가 이런 걸 계속 느끼다 보면 내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을 수밖에 없고 내가 부모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분노밖에 없어요.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언제 나를 이해해줬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언제 나를 한번 배려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가지 우리는 나름의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뭐 이해하려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 공감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와 있는 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5년 쌓이면 그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입 안 열어요. 입 안 열고 언제 입 열기 시작하느냐. 이제 20대. 좀 약한 애들은 20대 초반. 좀 강하면 한 30, 40대. 그때 넘어가서 얘기해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20살이 넘으면 발달 단계상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부모에 소속된 자녀로서 근데 내가 20대가 넘어가면 부모 따로 나 따로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은 할 수 있게 돼요. 말은 할 수 있게 되나? 그러나 내 마음에 나의 존재는 어때요? 무능하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무가치한 사람이었죠. 이런 내 존재감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말에 굉장히 말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12가지 보셨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협박이고 저렇게 말하면 칭찬 해유고 아니 칭찬도 안 된다 그래 달래는 것도 안 된다 그래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 12가지에 안 걸리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2가지를 그럼 전혀 쓰지 않고 사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문제를 볼 때 3가지로 나눴어요.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제 없는 경우 부모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 3가지예요. 자,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12가지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욕을 하니 야 니까짓게 뭘 그런 걸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든 야야 넌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라 뭐 이러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단 문제가 있는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땐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아까 자녀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청. 그 다음에 부모 문제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직령기술. 그걸로 대화법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 대화법을 부모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 없을 때 쓰던 그 대화법을 문제가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난 늘 그렇게만 대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해요. 이게 이해가 잠깐 안 돼서 무슨 말씀이신지. 문제 없는 영역에서 쓰는 대화법이 뭐길래 문제 있는 영역에서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잠깐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하고 뭐 재미난 프로를 보고 있어요. 무한도전을 보고 있어요. 너무 신나게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난 무한도전 누가 나오더라? 유재석. 또 하하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얘기해. 야 역시 이 프로그램은 유재석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아이가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유재석 쟤 별거 아니거든. 여기는 하하가 있어서 지금 이게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별문제 아니네. 아니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몰랐어. 야야 말도 마. 야 유재석이 최고야. 아니거든. 하하가 최고야.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문제 없는 거. 모르마 말도 하지 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야 이거 완전 세대 차이 나네.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 있는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요. 무한도전 얘기하다가 야 하는 키도 조그만한 게 못생겨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의 문제, 본인의 컴플렉스하고 걸렸어.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이 표정이 확 바뀌는 걸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아빠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12가지 걸림돌을 싹 빼고 아 그렇지만 하하는 이러면 대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대로 쭉 직진하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무한도전이 얘 때문에 재밌고 쟤 때문에 재밌고 이래서 얘네가 이렇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대화 몇 번 하고 나면 엄마랑 뭐 아빠랑 아이랑 대판 싸우고 테레비 꺼버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영역일 때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있는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럴 때 우리가 대화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12가지 걸림돌이 언제나 대화의 장애 요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냐. 너도 좋고 나도 좋. 이 문제 없는 영역에서는 12가지 걸림돌 마음껏 써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질문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저 진실이에게 화가 났어요. 진실이가 놀다가 울고 집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애하고 다시는 놀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애가 이제 집으로 쭈루룩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했는데 진실이가 우는 거니? 하고 이제 부모가 물어봤어요. 자, 이 부모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책망.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진실이가 울었니? 하고 우리 사실은 부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들은 그 상황이 나는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왜 울고 들어왔을까? 나는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이미 추측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대다수는 부모들의 많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애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고 입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가르침, 사실. 우리 이제 부모들 되게 가르쳐 주려고 했죠. 네가 말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이럴 거고 저럴 거고 막 가르쳐 줘. 학교 그만둘 거야 그랬더니 대학 졸업장 읽은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줘. 부모들은 왜냐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강의, 가르침, 뭐 사실 제공 이런 것들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그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이미 자녀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들 또래에서도 우리 학교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감정고시 보면 어떻게 하지? 그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괜히 부모들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정보 제공이 도움이 딱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도움이 되냐? 일단 부모가 이성적으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다라고 부모가 딱 정리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스스로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이거 자전거 조립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느 누구의 영역에도 포함이 안 되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정보 제공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자녀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보 제공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녀하고 이야기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자, 자녀하고 이야기를 잘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기 위한 기본 지침이에요. 자, 주의 기울이기. 이거 뭘까요? 이렇게 하던 일 멈추고 아이를 쳐다보세요. 그 다음 눈높이를 맞추세요. 이게 이제 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침묵. 자, 아이하고 대화하세요.
부모님들이 전 아이하고 굉장히 아이 말을 들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의 대다수가 아이가 한마디 하면 부모가 10마디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세요 라고 할 때 대다수의 부모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아이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듣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경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은 자녀에게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아주 강한 비언어적 메시지죠. 그래서 침묵으로 자녀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체, 그냥 침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난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너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나. 그 자체에 이미 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경청을 해라. 그 다음에 인정 반응이에요. 그건 부모가 잘 듣고 있다는 걸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침묵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잘 듣고 있는지 아이가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많은 말 하는 그랬구나. 고개 끄덕끄덕 이거야. 이게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이가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말이 있어요. 엄마도 침묵하고 아이도 울먹울먹 입을 못 열고 있어요. 자, 눈과 눈으로 많은 대화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런 멘트를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게 말문을 여는 말이에요. 넌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네가 지금 뭔가 느낀 게 있구나.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닭살 멘트 같죠? 네가 뭔가 힘든 것 같구나. 네가 지금 엄마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구나. 네가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멘트들. 이거 평소 우리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역적 경청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된 단계예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큰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부모가 늘 일관적일 수 없다. 비일관적이다. 자, 그거는 나의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비일관적이다. 그 다음에 부부가 늘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근데 같이 할 수 없지만 원칙이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는 쪽이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해요.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쪽은 전적으로 느끼는 쪽에 맞춰야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내 문제인지 또는 이게 자녀 문제인지 그냥 이거 서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할 것. 자, 내 문제일 때 부모 문제면 직면 기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면 적극적 경청. 자,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12가지 걸림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듣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눈을 맞추고 침묵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반응, 그 다음에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 자, 이게 우리가 말을 하기까지 준비 단계예요. 자,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적극적 경청, 공감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내용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정작 방법들은 다 나오는데 어떨 때 그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떤 상태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게 그닥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는 방법론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들, 그 원칙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 경청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나전달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때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상담을 하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부모님이 감정 코칭도 열심히 받으시고 부모 상담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하신 분인데 아이하고 이제 아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아이메시지, 나메시지를 이제 하시는데 나메시지를 쓰면 안 되는 영역에서 나메시지를 쓰시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가 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이한테 있어야 되죠. 아이한테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 메시지를 잘못 써요. 예를 들면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너무 흐뭇하다. 그 다음에 네가 친구한테 이걸 양보하는 걸 보니까 엄마 너무 기쁘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동생한테 양보하거나 동생한테 뭐 이제 친구한테 뭔가를 양보하거나 이럴 때 난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엄마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를 열심히 배워는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매사, 아이의 행동의 모든 100%를 다 아이 메시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욕구를 위해서 때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내가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욕구 때문에 지내야 되는데 옆에서 부모가 다 엄마 욕구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 메시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걸 어설프게 배워버리면 모든 것에 아이 메시지,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반영적 경청, 그렇게 막 뒤죽박죽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혼란감을 줘요.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 소유 의식까지 갈게요. 이거 제가 되게 몇 년 전에 봤던 책이에요.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기 이게 모자 쓰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신 마틴 루터의 그 소제목이 뭐냐면 호두 안을 훔쳐먹어서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맞은. 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좀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되게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틴 루터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되게 원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평생 죄책감, 내가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에 이 사람 평생 몸부림을 쳤어요. 이 사람이 수도승이 된 이유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번개가 쳤어요. 근데 그 번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승이 됐어요. 근데 수도승이 돼서도 마틴 루터는 왜 내가 이렇게 물을 먹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내가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걸 사실 마틴 루터의 그 끊임없는 죄책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죄책감 속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키웠던 거죠. 마틴 루터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은 마틴 루터의 그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는 있으나 정작 마틴 루터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결국 못 벗어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차르트죠. 우리 모차르트 애들 모차르트 이렇게 막 위인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모차르트는 3살, 4살, 5살 때 잠을 못 자고 연주여행을 다녔대요. 모차르트가 그 조그만한 애가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거 정말 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차르트를 데리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어요.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차르트가 뭐 천재라서 나중에 뭐 술과 여자의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 모차르트는 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빨리 죽었죠. 그 옆에 보면 이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고. 네, 마이클 잭슨도 그 가족이 5명이었나? 맞아. 근데 가족들이 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5명을 데리고 그 밴드를 만들었죠.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냥 노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잠을 못 잘 만큼. 근데 그 중에 마이클 잭슨이 조금만 하고 노래를 너무 잘했던 거야. 마이클 잭슨 인기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 마이클 잭슨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이 있죠. 나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이 사람은 그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터랜드인가? 그거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그릇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능력들을 주고 자란. 뭐 이렇게 나름의 이제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쇼펜하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헤밍웨이도 나오더라고요. 헤밍웨이도 나오고 별별 사람이 다 나와요. 우리 알만한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배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되게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 자,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엄마를 살해해서 방에다가 가두고 9개월인가 있었던 이제 그 사건이에요. 얘가 엄마를 죽이고 방에다 가두고 그 9개월간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친구를 집에 불러서 친구하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뭘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그 안에 죽어있는 시체로 죽어있는 안방에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친구를 불러서 내가 집에서 하루 놀아보는 거. 이게 이 아이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 행복하게 산다는 거, 내가 아이답게 산다는 거, 인간답게 산다는 거, 그게 뭔가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학생도 이제 부모가 성적, 정말 이게 성적만 아이를 이제 계속 관리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성적이 들통날 것 같은데 엄마를 때려서 죽였는데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와, 친구를 집에서 불러서 하룻밤 자보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을까?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아이한테 그렇다는 거. 누군지 알죠? 네.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행복 전도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가 8살 때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했대. 그리고 10살 때 실제적으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결국은
VCC의 엄마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태어난 아이가 저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6개월간인가 아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울 때 너는 정상이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하나님 너를 최고로 만드셨어. 이 얘기를 닉 부이치치가 살아오면서 듣고 또 들었겠죠. 내가 8살 때 아니야. 난 다른 아이하고 다르게 생겼어. 난 죽고 싶어. 내가 이러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이들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부모는 거울이다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부모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남들이 보면 부러운 능력과 소질과 자질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스스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면 질그릇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살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여기에 그 부모가 무엇을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의 힘과 용기를 주는 멘토가 됐죠. 부모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제 이 아이가 저랑 만약에 한 달을 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넌 할 수 있어. 정말. 근데 한 달이 아니죠. 평생.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참 거짓으로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거짓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긍정적인 믿음, 신념, 그 다음에 내 안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없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은 여기 이제 계속 소통 말이에요. 자, 말은 진실되지 않는 말은 전혀 효력이 없다 그래요. 진실된 말만 효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식에게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서 받은 교육으로 자식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자식한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스킬을 배울 거예요. 스킬을 배우지만 그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내가 어떤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내 아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있으면 질문, 오늘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 한 개 받을까요? 사실 질문이 조금 많아. 다른 문제만. 네. 저 질문 있으셔. 아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경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만약 해결 못하면 어떡하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 왼수 시간이었으면 끝까지 요청 안 하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신뢰로운 관계로 형성이 돼 있다면 자녀는 혼자 고민해요. 그리고 혼자 여러 방법을 시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구나. 그럼 부모한테 반드시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럼 이제 끝까지 요청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부모 문제 있다고 했을 때 직면 기술을 쓰라고 했는데 네. 그 직면 기술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거죠? 아, 그게 알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막 낙서를 칠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엄마는 하얀 벽을 정말 좋아해. 엄마는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 속상하단다. 나는 네가 도화지에다 그렸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나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도화지에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주고받기 전에 이미 자 우리 에릭슨에 의하면 자 태어나서 돌 때까지 신뢰와 불신이 생긴다 그랬어요. 신뢰감과 불신. 자 그때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얼른 우유를 줘야 돼요. 울면. 그 다음에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면 얼른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잘못된 육아 상식이 돌 때가 있었어요. 우유는 반드시 2시간마다 줘라. 그리고 밤 8시간 동안은 절대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육아 상식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이제 배가 고프면 그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멸망할 것 같은 배고픔이에요. 아이들이 느낄 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날은 세상이 좋은 날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멸망할 것 같은 날이기도 하고 그 어린 아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아기들이 느껴요. 그렇게 느끼고 나면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불안과 불신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기는 한데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질문 덧붙이면 그럼 아이마다 수용 한계선이가 다른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도 뒷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막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엄마가 있어요. 그 집에는 그 엄마가 알아서 할 거고. 근데 나는 너무 이런 거 예민한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이제 그 아이와 엄마가 이제 조율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지나치면 그 엄마가 이제 따로 교육 받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메시지를요. 어떤 연령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거는 유아 때부터 다 돼요. 적극적 경청부터 아이메시지. 예를 들면 유아라는 게 몇 세 정도를? 0세부터. 0세부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이 누워있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젖병 물릴 때 배가 고파서 울었구나. 경청이에요. 엄마가 늦게 와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안고 달려면서 엄마가 늦어서 화가 났구나. 이거 다 적극적 경청이에요. 그렇게 모든 대화를 아기 때부터 다 할 수 있어요. 뱃속에서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가 뭐 이제 어디 위험한데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훈육과 아이 메시지가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아이 메시지 다 가능해요. 예를 들면 네가 여기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칠까봐 엄마는 걱정된단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안 돼. 근데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게 짧게 말씀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지 않아요? 여기 올라가면 떨어지면 다친단다. 올라가면 안 돼. 한 번.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진 않죠.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같이 쓰는 거야. 우리가 똑같이 올라가면 네가 떨어질까봐 엄마는 걱정된단다. 그러니 올라가면 안 돼. 또 네가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엄마는 걱정된단다.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일관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딱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이제 구체적인 것